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그날, 묘역은 온통 백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교복 차림의 한 소녀가 차디찬 대리석 비석을 두 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는 격렬히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는 구겨진 진단서 한 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죠. 아빠, 무서워. 나 심장 수술 받아야 한대. 바로 그때 묘역 입구에서 한 중년 남자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17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묻었던 외아들의 묘였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먹고 소녀의 옆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7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 저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낯선 이 아이가 죽은 아들의 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는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따뜻함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해가 중천에 떠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번 겨울 최대 적설량을 경신했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안내가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배기의 고급 저택 2층 서재에서 박인철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에는 여전히 예리함이 살아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업계를 주름잡으며 일군 자수성가의 흔적이 그의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준비는 다 됐어요? 아내 김선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인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곧 나갈게. 오늘은 아들 준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17년 전 29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외아들. 그 빈자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집안 곳곳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리네요. 길이 얼마나 미끄러울지.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인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라는 가면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지 선영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둣군을 묶던 인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20살 무렵의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철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치솟아 올라올 것만 같았으니까요. 검은색 승용차는 도심의 매연을 뒤로하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운전은 인철이 직접 했습니다. 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아들을 찾아가는 이 길만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새하얀 설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로 위 차들은 모두 거북이처럼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고 간혹 미끄러지는 차를 피하려는 급제동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조심해요, 여보. 선영이 조수석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알았어. 짧은 대답.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인철은 핸들을 잡은 채 1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던 날 현관문이 쾅 닫히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뭐라 했던가. 그런 여자 때문에 집안을 망치려고 드냐고.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영원히 후회할 그 말. 그리고 몇 시간 뒤 준호는 교통사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묘역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폭설에 산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였습니다. 인철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과 제수용품이 담긴 바구니를 꺼내고 검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하얗게 쌓이는 눈송이들, 발밑에서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덕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인철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여보. 선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인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언덕 위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영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준호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두툼한 외투도 없이 얇은 교복만 걸친 채 소녀는 묘비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선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철은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인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수술 안 받으면 6달밖에 못 산대. 근데 엄마한테는 이 얘기 못 하겠어. 엄마도 아픈데. 눈도 점점 안 보이시는데. 소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왔어. 아빠한테밖에 말할 데가 없어. 인철은 그 자리에 뿔이라도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6달이라고? 저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그리고 대체 왜 준호의 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여보, 저 아이가. 선영이 남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눈발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인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매, 저 턱선,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오뚝한 콧날. 틀림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준호의 얼굴이 저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소녀도 그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노부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녀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눈을 털 겨를도 없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잠깐만. 인철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왔을 뿐입니다. 소녀는 이미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올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철이 다시 말을 하려는 순간 소녀의 손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소녀는 그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인철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얀 봉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봉투는 이미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선영이 허리를 굽혀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겉면에는 대학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진단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영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인철이 다가왔습니다. 뭔데 그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남편에게 건넬 뿐이었습니다. 인철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의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도 굳어버렸습니다. 환자명 박수아, 병명 선천성 심장 기형, 수술 요망, 수술비 8천만 원. 봉투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 정밀한, 박수아, 성이 박씨였습니다. 준호의 성, 그리고 보호자 이름 정밀한.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쉼없이 내리고 있었고 묘비 위에도 두 사람의 우산 위에도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인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그리고 방금 달아난 소녀의 이름 박수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인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인철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17년 전 그날을 되짚었습니다. 정밀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던가? 1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준호가 데려온 여자, 가난한 약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의지할 부모도 없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인철은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피땀으로 일군 건설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어두운 골목, 차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5천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 받고 사라지라고. 준호 앞에서 영영 모습을 감추라고. 하지만 미라는 그 돈을 거부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때 인철은 무슨 짓을 했던가? 사람을 풀었습니다. 미란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얼 하는지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겁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그리고 미라는 도망쳤습니다. 쫓기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미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인철은 비서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밀한, 현재 나이 41살,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 중,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1급,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 박수아, 만 17세. 출생 시기는 준호가 세상을 뜬 지 석 달 뒤였습니다. 인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병원 진료 일정 알아봐. 인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인철은 대학병원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내과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오후 4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와 흰 지팡이를 짚은 중년 여자. 인철의 숨이 멎었습니다. 17년 전 23이었던 그 여자.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41살인데 60 넘어 보였습니다. 푸석푸석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흰 지팡이. 딸의 팔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인철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인철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격렬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미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8천만 원이 없어서 널 살릴 수가 없어. 인철은 나무 뒤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내던진 5천만 원. 그 돈이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을. 하지만 미라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 17년을 지옥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철은 관악구 반지하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정밀한 씨 계십니까? 수아의 얼굴에 경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안쪽에서 미란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박인철. 순간 미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오셨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17년 전 내가 잘못했어. 인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에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미안하다고 하러 왔어. 17년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늦었지만 도와주고 싶어. 싫어요. 돌아가세요. 그때 수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인철은 문 앞에 명함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미라는 무너졌습니다. 입원비도 없는데 어떡하니?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박수아예요. 30분 뒤 인철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70살 노인. 수아야, 괜찮니? 인철은 곧장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모든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병실 문 밖에서 미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긴 회복 기간 동안 인철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을 지켰습니다. 선영은 미란 곁에 앉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여자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수아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미란이 인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려고요. 완전히는 아직은 힘들지만 노력할게요. 17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인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1년 뒤 준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묘역. 네 사람이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수아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 다 나았어. 이제 가족이 생겼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인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미란을 쫓아낸 것도, 내가 죽게 만든 것도 다 아빠 잘못이야. 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미란과 수아, 내가 평생 지킬게. 선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미안해. 그때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철은 희귀질환 어린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란에게는 새 집을 마련해 주었고 수아는 약대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요.